메시는 12년째 외롭다. 캐리하기 시작한 메시. 이거 못 막을지도. 자, 후토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구에로, 이과인, 라우타로 몸에서 나가!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 4일 새벽 열린 16강 첫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중에서 아르헨티나 대 호주 경기에 대한 후토크 해드리겠습니다. 16강 전체 중에 두 번째 경기죠. 아르헨티나가 호주를 2대1로 이긴 경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8강에 오르고요. AFC 팀, 세 팀 중에서 가장 먼저 경기를 한 호주는 16강에서 행보를 멈췄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가 먼저 두 골을 넣어서 앞서갔고요. 호주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엔소 페르난데스의 자책골로 기록된 구딘의 슛으로 한 골을 따라잡고 이후에도 추격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아르헨티나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어요. 볼리 선정 맨 오브 더 매치 리오넬 메시입니다. 자, 보통 저희가 MOM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메시 얘기는 할 수밖에 없겠죠. 메시가 조별리그에서 약간 좀 스태틱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교적 잠잠했어요. 드리블도 별로 안 하고 킬패스도 많이 안 찌르고 좀 잠잠하게 돌아다니고 평범한 패스만 돌리다가 기회가 한 번 오면 시밤쾅 또 패스 열어줘서 어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스텝만 정립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모처럼 메시가 메시한 경기였습니다. 경기 극초반에는 드리블이 잘 안 먹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아무튼 골 넣으면서 현재 득점 공동 선두로 올라가는 3골을 넣었고요. 계속 본인 드리블이 좀 안 먹히고 동료들과 2대1 패스도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경기 극초반에 있었지만 프리킥 이후, 세트피스 이후 상황에서 동료가 공을 주고 받다가 오타멘디 발 맞고 튕긴 공이 묘하게 삼각 패스처럼 되면서 메시에게 기회가 왔고 메시가 이걸 놓치지 않고 골문 구석으로 땅볼로 잘 깔아차는 공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결국 거의 실종됐던 메시의 드리블 돌파가 나왔어요. 후스코어드 기록상은 2회 성공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끌고 다니는 그런 플레이, 특유의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특히 80분 이후에 메시의 드리블이 좀 본인이 캐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경기가 좀 난잡해졌거든요. 그래서 패스가 잘 안 도니까 메시가 보여주면서 앞으로 좀 더 활기찬 원래 메시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드는 경기 막판이었습니다. 메시가 돌아왔다면 원래 위력으로 돌아온다면 안 그래도 꾸역꾸역 잘 순응하고 있었던 아르헨티나 더욱더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우승 후보의 모습에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오래 뛰지도 않았지만 이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해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왜 이러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일단 메시 파트너 경쟁에서 이미 앞서 있었던 훌리안 알바레스, 맨체스터 시티의 유망주가 확실히 이날도 괜찮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4-3-3 포메이션에 오른쪽 윙어로 처음 나왔고요. 나중에 메시랑 투톱처럼 잠깐 뛰었는데 후반 12분 집념의 추가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끈질긴 플레이가 돋보이는 추가골이었는데 로드리고 데폴이 압박으로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유발해 주자 그 공이 나온 것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밀어 넣어서 알바레스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도 활발한 플레이를 해줬고요. 알바레스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승리를 매우 확언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넬 스칼레니 감독이 알바레스를 빼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교체 투입하더라고요. 근데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35분 정도 짧지 않게 뛰었는데 라우타로는 안 좋은 의미에서 임팩트가 굉장했습니다. 넓게 보면 라우타로뿐 아니라 공격진으로 볼 수 있는 파프 고메즈 역시 좀 부진했는데 하지만 라우타로가 훨씬 심했죠. 라우타로는 날려먹기도 많이 날려먹었고요. 좀 자신감 없는 플레이 그리고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좀 좌충우돌하는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을 때 치고 나가는 게 라우타로의 장점인데 완전 공간이 죽었는데 상대 수비를 몸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공을 뺏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판단력이 자체가 좀 이상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번 대회 전까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첫 번째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상대로 질 때 그 수많은 오프사이드에 막혔던 선수가 바로 라우타로잖아요. 그때 사우디에 무슨 주술에 걸렸는지 아니면 주하인마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라우타로가 굉장히 부진했다. 내심 현재 플랜 A를 완성했으니까 라우타로까지 좀 살려보고자 했던 스칼레니 감독의 보관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포 고메즈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날 뛰지 못한 디마리아의 복귀가 절실해졌습니다. 디마리아가 선발 라인업으로 들어와 다시 활약해 준다면 훌리안 알바레스, 메시, 디마리아 이 조화는 역시 계속 위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별리그 3차전에서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조합 앞으로 이제 가동될 것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마리아 대신에 파포 고메즈도 약간 아쉽고 풀리안 알바레스 대신에 라우타로는 똥이에요.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경기력의 조합 면에서 똥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전체의 팀 경기력은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별리그 3차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4-3-3 시스템을 쓰면서 기존의 4-4-2를 버리고 3명의 중앙미드를 쓰는데 빌드업이 잘 돼요. 빌드업 할 때 선수들이 쫙 적당한 간격으로 퍼져 있고 돌아가면서 포지션 체인지하면서 공을 순환시키는 모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경기 내내 나온 건 아니고 교체한 뒤에 좀 뭉개지긴 했지만 선발 라인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구간에서는 와 역시 스칼로니가 괜히 메시에게 가장 기대를 주는 감독이 아니구나. 역대 메시를 못 활용했던 감독들보다 훨씬 낫구나라는 느낌을 좀 줬습니다. 특히 3미들로 정착된 이 조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엔수 페르난데스가 뒤를 받치고 마칼리스테르와 데폴의 공격 가담도 하고 공을 순환시키는 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교체 카드를 쓴 뒤에 3백으로 전환한 뒤에 호주에도 밀린 그 경기력은 앞으로 호주보다 훨씬 강한 팀들을 만난다는 걸 감안하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를 이겼지만 2대1로 이긴 건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주는 애초에 16강 온 것 자체가 전력에 비해서 굉장한 성과라는 얘기를 듣던 팀이고 32강 중에서도 거의 최악체급으로 평가받았던 팀이란 말이에요. 아르헨티나가 호주 정도는 사실은 더 쉽게 이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호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주는 사실은 행운이 좀 섞여서 잘하면 뒤집을 수도 있는 흐름으로 막판을 맞았어요. 먼저 2골을 내줬지만 그 뒤로 교체를 많이 하면서 반전을 받는데 슈테스는 결국 끝에 가서 14회 대 5회로 아르헨티나가 압도를 했지만 막판에 호주에 좀 맹공이 있었고 이때는 아르헨티나와 호주가 번갈아서 한 번씩 득점 기회를 교환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초반에 아르헨티나가 압도한 것과 달리요. 그 구딘의 슛이 굴절되는 행운으로 들어갔고요. 그 뒤에 레프트백 베이치 선수가 이날 메시도 하지 못한 장거리 드리블에 성공시키면서 아르헨티나 수비를 쫙 찢었는데 결국엔 골까지 넣지는 못하는 그런 약간 한 끗이 모자란 돌파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장신 선수들을 대거 앞으로 배치해 놓고 장신을 살린 공격을 했는데 확실히 아르헨티나 수비가 노골적인 장신 공격은 좀 막기 힘들다는 걸 좀 노출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은 수비수들이 다 이제 붕괴돼가지고 가랑쿠올 선수에게 거의 뭐 노마크 기회가 났는데 쿠올의 터닝슛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굉장한 선방으로 막아내면서 사실 동점이 될 큰 위기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겨우 넘겨서 이긴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주도 잘했어요. 예. 자, 16강에서는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점 경기 말고 앞선 경기에서는 네덜란드가 미국을 꺾고 올라왔거든요. 두 팀이 만나게 돼요. 이 두 팀의 경기는 2014년 이후로 제외하는 그런 매치업입니다. 2014년 월드컵 준결승에서 만났었죠. 이때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가 0대0 무승부 후에 승부차기를 해서 간신히 아르헨티나가 결승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 전에 16강인가에서도 또 승부차기를 연장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체력을 쏟고 너덜너덜해진 그 아르헨티나는 결승전에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결국 독일 상대로 또 연장 갔다가 괴치한테 결승골 맞고 지고 말았죠. 그래서 가장 유력했던 메시의 월드컵 우승 기회가 그렇게 날아가고 말았는데 당시 메시는 지금보다 훨씬 컨디션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돌아온 파날. 그때 네덜란드 감독과 지금 감독 또다시 루이 파날입니다. 파날이 그때랑 똑같은 그 파이브백 전술을 이번 대회에서 쓰고 있거든요. 메시 봉쇄에 효과적이라고 이미 한번 효과를 보인 그 파날식 파이브백이 과연 메시를 얼마나 봉쇄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르헨티나의 한결 점유를 잘하고 한결 경기력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플레이를 네덜란드식이 아니죠. 파날식의 매우 수비에 집중하다가 역습만 하는 그 축구가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승부가 됐습니다. 메시를 괴롭힐 적임자가 이 노장 파날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메시가 계속 경기력이 안 올라온 채로 대회가 쭉 흘러갔다면 안 그래도 호날두도 못하는데 대회가 좀 뭐랄까 밍숭맹숭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메시가 부활할 기미를 보였다는 거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를 주는 포인트가 하나 생겼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 대 호주 경기 자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았지만 앞으로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메시 지금 아르헨티나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메시 개인만큼은 어느 성적에서 끝나든 후회 없는 대회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메시의 경기력 회복을 응원합니다.